어제 저녁에요. 경기도 하남에서 정말 가슴 철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3분쯤인데요. 말씀하신 하남시 청량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허. 이곳에 산불이 났어요. 네. 이 문제는 아파트 인근에 있는 산이어서 아이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그 장면 화면으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허. 네, 지금 보시면 저 멀리 시뻘건 불빛이 어머, 세상에. 보입니다. 아이고. 자세히 보니까 아파트 바로 뒤에 위치한 야산에 불길이 거세게 치솟고 있는 아이고, 것인데요. 세상에. 예, 헬기에서 내려본 모습은 더욱 처참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불길이 산 능성을 타고 사방으로 번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바로 인근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다 그러네요. 보니까 주민들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소방 장비 39대 그리고 인력 240명이 급히 투입돼 산불을 막았습니다. 아하. 산림 2헥타르 약 6천여 평 정도가 이 화재로 인해 소실이 됐지만 이거 아마 이제 잔불 정리하는 모습 예,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신속한 소방당국의 대처 덕분에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고요. 약 3시간 만에 불길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어머어머, 세상에. 주민분들이 앞서 보셨죠? 코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주민분들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쪽에 이제 주민들이 좀 이제 불안할까봐 걱정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불이 이제 이쪽으로 뭐 넘어올까봐 걱정하고 이제 다들 출근해서 비상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인명 피해 다행히 없었어요. 아무래도 박성배 변호사님 소방당국의 발빠른 대처 뭐 이런 것 등이 정말 큰 덕이 됐나 봐요. 그렇습니다. 산불이 어제 오후 7시 40분경 경기 하남시 청량산에서 발생했는데 불과 300m 거리에 아파트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예, 소방당국이 소방차 30대를 아파트 단지 주위를 둘러싸게 함으로써 방어선을 구축하고 하남시청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다행히 불이 3시간 40분 만에 진화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그 사이 불길도 아파트 반대 방향으로 번져 나갔다고 합니다. 남한산성 소실도 없었다고 하는데 다만 이 불로 산림 6천여 평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유, 또 이 식목일 앞두고 또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일단 천만 다행인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명 피해 없잖아요. 정말 다행인 게요. 바람이 그 시간에 아파트 반대 방향으로 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천우신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요즘 뭐 인증샷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인증샷 좋아하다가요 정말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네, 인증샷 아무 때나 찍어서는 안 되죠.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이 개통을 했습니다. 바로 보령 해저 터널인데요. 아하. 이걸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최근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관광객들의 행동에 위험천만한 광경이 연출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어떤 일일까요? 새벽 1시 40분입니다. 차량 2대가 속도를 줄이더니 터널 한가운데 멈춰 서죠. 그리고는 차에서 남녀 2사람이 내려서 뛰기 시작하는데요. 뭐야 지금? 뭔가 큰일이 났나 하기에는 뛰는 모습이 상당히 즐거워 보입니다. 차량이 저만치 가는데도 설렁설렁 뒤따라 뛰는가 하면 급기야 터널에서 후진까지 하는데요. 더 황당한 건 이들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아찔한 행동을 한 이유. 바로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리려고 벌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보령 해저 터널의 아찔한 순간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터널에는 진입할 수 없게 돼 있는 오토바이 수십 대가 들어오더니 세상에. 때를 지어서 빠른 속도로 레이싱까지 벌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체? 전 앞서 터널 안에서 차에서 내리길래 안진용 기자님 무슨 다급한 위급 상황이 생긴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인증샷을 찍는다고 했잖아요. 인증샷, 일종의 기념사진을 찍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일반 터널이 아니라 바다 밑으로 지나가는 해저 터널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1월 30일 새벽 3시쯤 이 해저 터널에서 20대 3명이 시속 120km로 레이싱을 벌이다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또 한 명이 심판까지 보면서 3차례 경주를 벌였습니다. 이 보령 해저 터널은 넉 달 전에 개통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차량 약 20만 대가 다녀갔는데 터널 내 불법 행위도 30건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아니 참 황당하잖아요. 저 보령 해저 터널이 즉 바다 밑을 관통하는 터널이니까 내려서 지금 나 바닷속에 있다라고 인증샷을 남긴다는 건데 아니 보세요. 사진 보면 저게 그냥 터널이지. 저게 바닷속에 있는 거지. 바다 위에 있는 거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 인증샷 찍다가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간 시간에 이렇게 사진 찍거나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뛰어다니는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륜차 부분은 이 차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데 그 사이에 끼어들기나 이런 부분에서 사고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역주행 부분은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망사고라든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주의 깊게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중국에서 요즘 오미크론이 진짜 뭐 걷잡을 것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소식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국산 옷이 곤란한 입장에 처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对于全市范围内常住人口、暂住人口和流动人口开展第二轮全员核酸采样工作，共采样6815224人，全部样本检测完毕。 지금 뭐 샘플 채취해서 검사하고 이것과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국산 옷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권상희 평론가님. 줄곧 해외 유입서를 중국이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옷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대형 건물에서 이 한국 옷가게 직원 및 가족 5명이 확진이 됐는데요. 해당 건물이 봉쇄된 후에 주민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 건물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포털 바이두에서는 오미크론 감염이 한국 옷과 관련이 있다.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저장성 사오싱 씨 등이 한국산 옷을 산 사람들에게 이 핵산 검사를 받으라고 한 데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국의 장쑤성 창수시에서 통보문을 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옷장에 있던 4벌 이 한국 티셔츠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번 감염은 인터넷에서 한국 의류를 구매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고요. 저장성 사오싱 씨 SNS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외국 의류를 통해서 감염됐다고 하면서 한국산 의류를 산 사람은 모두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안진용 기자님, 저 주장이 실제 설득력이 있어요? 신빙성이 있어요? 이번 주장뿐만 아니라 중국은 꾸준히 냉동식품이나 우편물들을 통한 이 전파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력 있는 기구인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렇게 오염물을 통한 접촉을 통한 감염은 사실상 힘들다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SNS에서는요, 한국산 옷을 입지 말자는 주장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는요, 사실관계 요청과 더불어서 왜 이번 이 오염원에 대해서 해당 물품의 생산지를 한국으로 특정해 발표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요,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대처들이 참 많긴 많아요. 최근에 그 소식 들으셨죠? 상하이에서 오미크론이 확산되니까 아예 도시를 절반으로 나눠서 이쪽은 통제, 이쪽만 활동하게 하고 지금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한국산 옷에 대해서 오미크론 확산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있어요. 뭐 이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화풀이 하는 격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게 실제로 벌어진다면 뭐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영화 아이언맨에서 이 장면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지금 보여드릴 장면은요, 영화나 게임이 아닙니다. 실제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요? 지금부터 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 맨 가방에서 이 불빛이 반짝이더니 갑자기 공중으로 몸이 저렇게 두둥실 떠오릅니다. 세상에. 그리고 약 3m 정도 우표에 뜬 채 앞으로 빠르게 나아가기 시작하는데요. 헤드라이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상을 살피며 산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는 이 남성의 정체는 바로 영국의 현장 구조대원입니다. 세상에. 어둠 속에서 다리를 다친 등산객을 발견한 이 대원. 곧바로 근처에 착륙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어머. 네,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LED 불빛을 통해 다른 대원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서 세상에. 등산객을 신속하게 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아니 처음에 날아갈 때는 이거 컴퓨터 그래픽이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면 애니메이션 영화 일부이거나. 그런데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장윤미 변호사님, 다른 일이 아니라 무슨
재미를 위한 게 아니라 인명 구조에 쓰인다니까 더 값지네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의미 있는 기술의 진전을 이뤄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영국의 한 구조단체가 제트팩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산악 조난자 구조에 나서는 모의 시험에 성공하는 모습을 지금 보신 겁니다. 영국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이 제트팩 수트는요. 네. 양팔과 등에 3개의 미니 엔진이 장착이 돼 있고요. 세상에. 이 수트를 이용하면 걸어서 30분이나 걸리는 산악 구간이 9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또 최대 15kg의 의료 장비를 갖고 험한 고지대도 거뜬히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시속 56km의 강풍에도 하늘을 날 수가 어머, 있고요. 세상에. 때문에 의료 서비스가 시급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이 단체의 설명입니다. 세상에 대단합니다. 경이롭습니다. 거 보세요. 이 머리와 기술은 좋은 일에 쓰면 얼마나 멋져요. 꼭 머리를 나쁜 쪽에 쓰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저런 기술이요. 지금 아마 가격 문제 클 거 아니에요. 정말 보편화되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광주 도심이요.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그제 오후였는데요. 광주 도심 인근 이 공원 인근에서 돌이킬 수 없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뭔 누군가가 일인가요? 손 쓸 틈도 없이 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인데요. 아이고. 이 아찔한 순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네? 광주 서구현 공원 앞 사거리입니다.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반려견을 안고 도망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룩무늬 개 4마리가 뒤를 쫓고 있습니다. 아이고! 놀란 견주가 덤비는 개들을 피해 반려견을 보호하는데 갑자기 한 마리가 품에 안고 있던 소형견을 덥석 물어당깁니다. 남성은 필사적으로 반려견을 안고 맞은편으로 뜁니다.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야 했지만 사방에서 달려드는 개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큰 개 4마리가 떼지어 달려오자 건너편에서 촬영하던 제보자 역시 혼비백산 달아나고 맙니다. 어머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지금요. 저 가해견이 총 4마리라는데요. 지금 피해를 당하신 분, 그런데 그 피해 당하신 분이 소형견을 안고 있었어요. 권상희 평론가님, 그 피해를 당하신 분과 소형견 다 지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 사건이 벌어진 날이 일요일 오후였어요. 아이고. 그런데다가 도심 속 아파트 단지 주변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피하는 일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 한 마리가 공격을 가하는 동안 나머지 3마리가 잇따라 짖으면서 쫓아가면서 앞뒤로 위협적인 상황이 연출이 됐던 겁니다. 네. 이 사고로 이 가해 개들의 공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40대 견주의 손가락 그리고 손목이 물리는 등 부상을 당했고요. 네. 습격을 당한 반려견 주변 상인의 도움에도 깨어나지 못하고 즉시 동물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어머. 받았는데 세상에. 안타깝게도 다시 깨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앞서 보시면요. 길 건너편에서 이 상황을 찍던 이 제보자분도 갑자기 이쪽 자신 쪽으로 달려오니까 혼비백산하고 지금 영상을 찍을 수 없는 상황, 일촉즉발 상황 됐어요. 당시의 상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떡해! 아, 진짜. 여기 소형 견주분이 이제 막 다치시고 이제 힘이 빠진 상태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개가 이제 바닥에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였어요. 이제 출혈이 심하니까 제가 이제 손으로 막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 손으로 안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얘가 숨이 좀 이제 헐떡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냅다 뛰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심정지가 왔다. 아니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물론 멀리서 좀 찍어서 화면이 조금 흐릿하긴 합니다만 언뜻 봐도 대부분의 이 가해견들이 입마개 안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격한 가해견 같은 경우에는 하운드종으로 사냥개로도 사용이 되는 그런 견종인데요. 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진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볼테리어, 로트와일러 이렇게 5개 견종과 그 잡종에게만 맹견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아니 그러면 이게 맹견이고 앞서 지금 이 사고를 일으킨 가해견들은 맹견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언뜻 봐도 무섭게 생겼는데. 그래서 맹견과 맹견이 아닌 것의 차이는 맹견인 경우에는 입마개가 착용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해견은 입마개가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었던 거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가해견인 하운드종,
일어섰을 때 이 키, 덩치가 성인만 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맹견으로 분류돼 있지는 않지만 덩치가 큰 중형견으로는 분류가 돼 있고요. 습격을 당한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소형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크기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냥개로 쓰인다면 맹견은 아니어도 공격 본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도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서 얘기 들어보면 안진용 기자님 주변에 무슨 견주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니 견주도 있었을 텐데 지금 저 개들은 그러면 어떻게 저곳에 나오게 된 겁니까? 이 가해견들의 견주는요, 사고 현장 인근에서 중형견 5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산책을 위해서 건물 옥상에서 한 마리에게 입마개를 채우고 있는 사이 한 마리가 먼저 탈출을 했고 그 뒤따라서 3마리가 더 밖으로 나오면서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가해 견주도 일단은 경황도 없고 지금 당황스럽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한테는 굉장히 친숙해요. 어떤 사람이 가던 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달려갔죠, 계속. 근데 원체 개들이 어린 꼬마 개들도 마찬가지지만 달리면 사람이 못 잡아요. 예, 이게 이미 내 눈에는 지금 사고가 생긴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도 그렇게 사고가 날 거라고. 바야흐로 전국에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구들이 1000만을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사람하고 친해요. 그런데 그거는 집안에서 그러죠. 주인한테나. 자, 길거리에 나오면 얼마나 당황스럽게 하는 요인들이 많습니까? 길거리에는 자동차 빵빵 경적 울리죠. 사람 지나가죠. 그리고 이 시민들이 다른 자신의 반려견 데리고 산책 나갔죠. 정말 동물이 흥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 그러면 미리미리 안전장구를 잘 채웠어야죠. 당연하죠. 아니 지금 견주 저분 말하는 거 정말 황당하네요. 아니 달려가면 잡을 수 없다. 그럼 안 달려가게 했었어야죠. 미리 예방을 하고 다른 개 입마개 하려고 하면 다른 개들이 나갈 수 없도록 장치를 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한 장치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 산책을 갔는지 해야지. 그냥 저렇게 무심하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본인한테는 귀여운 개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공격 본능을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이유로도 저는 정당화될 수 없는 변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문제는 네. 이런 사고들이 1년에 2천여 건 걸려요. 세상에. 지금 우리는 하나만 봤잖아요. 네. 2천여 건 정도가 매년 일어나고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세상에. 상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제대로 반려견들을 관리하지 못하는 견주에게 처벌이 내려진 게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요, 대부분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이 돼서 고작 500만 원 정도의 벌금만 문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보세요. 소형견 그 반려견은 지금 목숨을 잃었잖아요. 네. 그 주인이 느꼈을 그 상실감, 가족이 죽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러네요. 상실감을 맞아요. 느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500만 원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이 정도 처벌을 하니까 제대로 처리를 안 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개물림 사고가 입마개나 아니면 이 목줄을 미착용하거나 아니면 문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 개가 밖으로 나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거 제대로 안 한 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특히 아이나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격을 당하면 엄청나게 취약한 상태가 되는 맞아요. 거예요. 피할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피해를 한 번 당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특히 이제 따뜻해지잖아요. 야외 활동 많아집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 밖에 나오실 텐데 또 이렇게 반려견들 데리고 산책하러 나오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과 만약에 조우하게 되거나 만약에 이런 지금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처벌 수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맞아요. 고민할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최진봉 교수님이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해주신 게, 가해견의 견주 입장에서도 가해견들이 사랑스럽죠. 가족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피해견과 피해견의 그 견주 입장에서는 지금 피해견이 죽었어요. 가족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피해 견주가 성인이고 그 하운드 종이 몸을 일으키니까 성인 키만 해요. 만약에 어르신이 피해견을 안고 산책 나왔다가 공격당했다면 아마 중심 잃고 인도에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박성 변호사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 사고보다 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견주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한 뒤에 개들을 시골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견주를 과실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개의 목줄을 하지 않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견주가 장비 부착 중에 발생한 사고다 보니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의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실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견주 입장에서는 네. 자신이 관리하던 개가 사람을 물면 과실이고 개를 물면 고의라는 의미인데 하나의 고의가 분리될 수 있으며 하나의 과실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문 경우 과실치상으로만 처벌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 사건에서 솜방망이 처벌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고의로 의율하든지 하나의 과실로 의율하여야 할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울러 끊이지 않는 사고 탓에 정부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출 시 반려견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계도 기간이었지만 이번 달부터는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실 전국의 반려인구 분들, 반려인구 시청자분들요. 제발요, 당부드립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사랑스러운 가족 같은 반려견 외출할 때는 꼭 단속 잘 하시고 입막의 목줄, 맹견이 아니어도 기본 에티켓이에요. 패티켓. 입막의 목줄 잘해서요. 그래야 지금도 이런 규정을 잘 준수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조금씩 이 수사 과정에서 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공개 수배된 용의자 이은혜, 내연남 조연수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총 3번의 시도 앞서서 각각의 장소에 모두 사전 답사하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보거 정수와 피 등을 섞여서 남편에게 먹였었고요. 2019년 5월에는 경기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고 했죠. 그리고 2019년 6월에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이 다이빙을 하다 익사하기 전 이 3장소 모두 이 씨와 조 씨가 미리 다녀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진짜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자기 남편이라는 사람을 내연남과 같이 보거 독을 음식에 풀어서 먹이려고 하나? 낚시터에서 잠자고 있는 남편을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나? 계곡물에서 수영 못한다는 남편을 다이빙하게 해서 구조 요청하는데도 외면한 것으로 지금 상황상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경찰과 검찰 얘기로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더더욱 치밀했던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서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검찰은 3차례의 살해 시도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 생명보험 효력을 한 달 단위로 살려둔 점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 납입금을 내지 않아서 이 실효된 생명보험을 잠시 되살린 뒤에 보험 효력이 유지되는 한 달 동안 범행을 시도한 것을 두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이 계획됐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보험금을 안 내니까 보험사가 이거 해약돼요. 이거 효력 해지돼요. 그럼 잠깐만 살려주세요. 한 달밖에 안 돼요. 그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실제로 보세요. 2번째,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리다가 그 남편분의 지인분의 도움으로 살아났을 때 계곡 용소계곡에서 빠뜨렸을 때가 바로 한 달 뒤예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 보험 효력 한 달 살려놓고 그 사이에 남편을 죽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은혜라는 여성의 추가 범행 얘기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면서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이은혜가 결혼 전에 교제했던 남성 2명의
사망 경위가 굉장히 수상하다. 이런 글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건데요. 이 두 남성 2010년도와 2014년도에 각각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 씨가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내용인데 2010년도에 사망한 전 남자친구 A 씨 같은 경우에는 인천 석바위 사거리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고요. 2014년도에 전 남자친구 B 씨 같은 경우에는 태국 파타야의 스노클링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인천의 석바위 교통사고 때는 지금 전해지는 얘기로예요. 전해지는 얘기로는 당시 저 차량에 조수석에 이은혜가 타고 있었고 피해자 입장에서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타냈다는 얘기가 번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 태국 파타야는 또 다른 전 남자친구입니다. 스노클링 하러 갔다가 사망했다. 지금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 전해진다더라 라고 끝낼 게 아니라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은혜의 전 남자친구 A씨가 인천에서 의문사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의혹은 이은혜의 전 남자친구가 지난 2010년 인천시 미추홀구 석바위 사거리 일대에서 교통사고로 의문사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동승했던 이은혜 혼자 살아남아서 보험금을 수령했고 남자친구만 사망했다는 내용인데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실제로 당시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있고 네. 이은혜가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도 보험사 등을 통해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의혹이 계속 제기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인천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계도 자체 검색을 해보았다고 하는데 네. 교통경찰 업무처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할 구역에 접수된 교통사고 이력이 보존돼 있는데 일단 이은혜라는 이름으로 검색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는 없다고 합니다. 아하. 또 지난 2010년에 석바위 사거리 일대에서 네. 남성 운전자는 사망하고 여성 동승자만 생존한 사고가 있는지도 확인해봤지만 검색된 기록은 없다고 하는데 경찰은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름이 부정확하다거나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 당장 검색에서는 현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사건이 불거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섣불리 단정하기보다는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처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이은혜라는 여성의 지금 이번 피해자 말고 남편 말고예요. 과거 2명의 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2010년 전 남자친구 A씨는 인천 석바위 교통사고였고 두 번째 남자친구 B씨는 태국 파타야 놀러 갔다가 숨졌다는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안진용 기자님 뭔가 또 전해진 내용이 있다면서요? 또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은혜로부터 결혼 전 남자친구의 사망 사실을 직접 들었다는 주장인데요. 이 남성은요, 지인을 통해서 이은혜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입니다. 네. 지난 2015년 인천 일대에서 종종 이은혜 등과 술자리를 어울렸는데 이때 이은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태국 파타야에 함께 놀러 갔던 전 남자친구 B씨가 현지에서 사망했다고 직접 얘기했던 게 기억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하. 이와 관련해서는 외교부의 확인이 필요한데요. 2014년 당시 이은혜의 남자친구 이모 씨가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사망했고 현지 경찰이 사고 사료 처리하는 과정에 이은혜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지 공관에 해당 사건이 실제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뭐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라 단정하기 전에 지금 외교부도 이 사안에 지금 국내에서의 지금 상당히 파장이 커지고 있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면밀히 아마 조사를 할 것 같아요. 들여다볼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전해드린 게 뭐냐면 이은혜의 공범 조연수란 남성 아까 지금 계속 사진 보여드린 게 저 공범입니다. 조연수가 잠적하기 전에 네티즌을 상대로 무더기 고소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다른 목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조현수가 잠적 전에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을 다룬 SBS 프로그램을 보고 인터넷에 글을 쓰는 누리꾼들을 고소한 것인데 네. 조현수는 당시에 자신들을 범인으로 낙인 찍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누리꾼 100여 명을 고소했습니다. 아하. 이후에 일부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명예훼손, 모욕은 반의사불벌, 친고죄로서 혐의가 인정될 만한 상황이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합의가 간절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합의금을 노리고 무독이 고소한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현재 상황이라면 애초에 고소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소당한 누리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할 거예요. 분통 터지기도 하고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글 올린 것 때문에 그 조현수 씨가 모욕죄를 고소를 했다. 그래서 10월 중에 한번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와야 될 것 같다. 이제 조현수한테 고소 정했다는 이제 글들을 봐가지고 조현수 측에서는 150만 원 이상이 아니면 절대 합의 볼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하다가 150만 원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인두껍을 썼네요. 최준범 교수님. 사람 죽여놓고 그걸 비판하는 글에 네티즌한테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도리어 그걸 비판하는 사람은 뒤집어 씌우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반성하는 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했다는 느낌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요. 이런 글이 올라오고 방송에 나가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를 하든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고소해가지고 합의금 뜯어내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네. 과연 타당한가? 정말 이분들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하. 이렇게 많은 일들 지금 계속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물론 의혹이고 아직까지는 모든 게 흘러나지 않았지만 여러 의혹들을 보면 정말 이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소름 끼쳐요. 소름 끼쳐요. 네.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또 형사처벌을 요구해서 그걸로 또 합의금을 받아내는 아주 전형적으로 돈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에서 저는 정말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한 2년 전쯤 이번에 숨진 이은혜의 남편분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게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안진영 기자님. 네, 지난 2020년 10월 19일 피해자의 누나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1년 전, 당시엔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료됐을 시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2019년 6월 30일 발생한 가평 익사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15년간 동생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고 하나 없이 동생 앞으로 많은 빚이 남겨졌고 퇴직금마저 없다고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많은 빚은 현재 한정 승인을 통해 정리됐고 국민연금도 현재 배우자인 이 씨가 수령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씨가 바로 이은혜 씨입니다. 세상에. 동생은 사랑이었지만 배우자 이 씨는 목적이 있는 만남이었을 것 같다면서 동생도 그걸 모르진 않았을 텐데 왜 빨리 헤어나오지 못했는지 너무나 가슴이 아프기만 하다는 글이 지금 새삼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론 보도 등등등으로 이 종합해 보면 장윤미 변호사님 숨진 이 남편분 피해자분은 정말 열심히 사는 모범 가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지금 얼마나 가족분들 유족분들 억울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 누나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올린 그 글만 봐도 그 비통함, 참담함이 느껴지는데요. 한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좀 들여다봤을 때 이 피해 남성, 이 남편이었던 분은 대기업에서 한 15년간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봉도 한 6천만 원 정도로 상당히 좀 고액 연봉자였고 그런데 사망하기 직전 상황은 개인 회생을 해야 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무척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을 네. 보더라도 15년간 직장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빚만 남았다. 퇴직금도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이 가족분들은 유가족분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검거에 주력해야 되는데 경찰 출신이기도 하신 박성배 변호사님께 여쭤봐야겠어요. 자, 아직까지 지난해 12월에 잠적했으니까 2차 출두 요청하니까 한 차례만 조사받고 2차 때는 바로 잠적했단 말이에요. 넉 달이 지났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자 가능성을 한번 찬찬히 짚어볼게요. 이미 대한민국을 떠났을 가능성,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혹시 대한민국에 있다가 여전히 지금 잡히지 않고 있어요.
목격담이 나오긴 하지만 신빙성이 별로 없는 걸로 드러나고 있어요.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 아니면 세 번째, 혹시 국내에서 숨어 다니다가 전전하다가 밀항했을 가능성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출국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죠. 밀항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밀항 자체도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밀항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자신들에게 혐의가 쉬워지거나 항변한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시사한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국내 모처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통상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할 때는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서 자수를 권유하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지들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달째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누군가 조력자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참고인들을 압수수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력자를 캐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지만 어딘가 잠적해 있다고 하더라도 조력자의 조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즉 신용카드나 현금 등을,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무한정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3개월이 경과한 상태이고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한계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조력자도 조력을 해주다 더 이상 지치기도 하고 자신에게 관련된 혐의가 더 쉬워질 것을 우려해 경찰에 또는 검찰에 제보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하하. 더더군다나 조력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 스스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3개월 동안 소재가 발견되지 못했다는 것은 일말의 가능성이긴 하지만 두 피의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하. 두 피의자가 서로 다투던가 아니면 제3자와 갈등을 빚다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이 사람 같지도 않은 두 사람이, 사람도 아니, 뭘 사람 붙여요. 사람 같지도 않은 이 인간, 두 인간들 지금 국내에 어디서 숨어 지내는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은요, 반드시 잡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검찰의 호소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들은 살인 혐의 등 중한 범죄 혐의로 수배 중인 사람들입니다. 피의자들을 반드시 체포할 수 있도록 피의자들을 목격하셨거나 소재를 아시는 분은 인천지검 주임검사실과 당직실로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가 절실한 시점이네요. 지금 화면을 좀 봐주세요. 옆에 이은혜 아내라는 저 천인 콩노할 짓을 저질렀어요. 조연수 마찬가지예요. 공범 내연남입니다. 이 사람들의 다양한 사진도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죠. 안경을 벗었을 수도 있고 가발을 썼을 수도 있고 염색했을 수도 있고 뭐 코스튬 길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자, 신고 전화 지금 인천지검 주임검사실 아래 지금 번호 나가죠. 혹시 저 번호를 잘 외우지 못했다. 언제든지 MBN 뉴스파이터로 전화를 제보를 주시면 저희도 인천지검에 꼭 신고를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제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이 시사 스페셜에 유영하 변호사가 출연했었어요. 근데 이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딱 꽂히는 얘기가 있었어요.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 사전을 찾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네네. 지난번에 3월 24일에 퇴원하시고 서일준 행정실장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네. 저도 뭐 대통령께서 건강 상태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으니까 일정을 다시 조율하자 이랬는데 그 후에 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연락이 오면은 대통령 건강 상태를 또 봐야 되고 그래서 일정을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시고 그러면 바로 언론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만남에 어떤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그런 데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네. 뭐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을 갖고 계신지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뭐 선제 조건을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그러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당선인 측에서 어떤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달 24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했어요. 그런데 뭐 서일준 행정실장이 서일준 행정실장이 어떻게 생겼고 누군지 그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인수위 측 윤석열 당선 측에서 사람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런 얘기가 오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근 유영아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온 날 서일준 인수위원회 행정실장이 직접 찾아와서 윤 당선인의 말을 전하고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해 듣고 갔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지만 비공식 접촉은 또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비공식 접촉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유영아 변호사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어느 정도 얘기들이 오가지 않겠나 보고 있다. 즉 회동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앞서 윤 당선인 측 박 전 대통령과의 조기 회동이 무산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권상희 평론가님 취임식이 5월 10일이에요. 오늘이 지금 4월 5일이에요. 한 달 남짓 이 간격은 있어요. 취임식 전에 만날 가능성이 좀 커져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윤석열 당선인의 일정이 변수가 되겠죠.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는 있어요.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 이때 축하난 보냈을 때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가 불편한 사이일 수밖에 없죠. 아하.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이런 불편한 관계를 조금 회복시키고 싶은 의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원래 전직 대통령은 다 오시게 돼 있고 당연하다라고 이 지난달 24일에 밝히기도 했었죠. 네네. 그리고 지난달 30일에 한 라디오에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이 출연을 해서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 절차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초청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진행하려고 생각한다. 최고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지금 윤 당선인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라도 대구 사저를 찾아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 꾸준히 거론된 만큼 실현될 가능성도 높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일단 분위기가 조금 뭔가 무르익어 가는 듯해요. 느낌상. 그런데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 선언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 맡아주기로 했다 뭐 그걸 밝혔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유영아 변호사의 든든한 기댈 언덕이 돼가는 느낌이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 사이의 교두보가 저는 뭐 되시는 거겠죠? 윤석열 당선인 개인적으로는 사실 검찰 선배고 또 사적으로는 뭐 제가 형이라고 불렀고 그랬던 사이입니다. 두 분 사이가 이래서 뭐 만남이 진행되거나 네네. 또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되는 데 있으면은 저는 제가 가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네. 말씀을 드려서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유영아 변호사 검찰 출신인가 봐요. 네, 검찰 그러면서 뭐 출신이요. 윤석열 당선인에게 은근슬쩍 검찰 선배 이런 뭐 인연을 좀 강조하네요. 지금. 그러네요. 본인이 이제 형이라고 불렀다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친분 관계를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통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 아하. 어쨌든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영아 변호사가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소통 창구가 유영아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만약에 만남을 하려고 하면 유영아 변호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본인도 이제 거기에서 좀 열려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 위해서 아마 이런 표현을 쓴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우려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뭘까요? 2016년, 17년에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는데 그때 특검팀의 수사팀장이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에요. 그리고 2019년에도 구속 상태에서 이제 좀 그 구속형 집행정지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유영아 변호사 측에서 네. 두 번이나 요청했는데 그것도 다 이제 거부가 안 됐었어요. 들어줬어요? 네, 아. 그랬었죠. 검찰에서 거부를 했죠. 이제 이런 이제 이 악연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좀 걸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다 사실은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뭐 예전에 과거에는 과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보수 진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모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로부터 좀 반대하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어떤 여론이 형성되면 본인의 국정 운영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쨌든 본인을 수사했던 사람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아하. 이제 그랬을 경우에 계속 안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본인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저는 정치적으로 두 분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네. 시점으로 보면 일정상 이게 대통령 취임 전에 가능할지 하는 아하. 부분은 좀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시기가 바뀔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시간은 많을 수 있어요. 급히 먹는 밥이 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인물도 공개 행보에 나설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진영 기자님. 네, 바로 김건희 여사죠. 어허. 어제였습니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수수한 차림으로 나선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평소 이 공개석상에 설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 아니라요. 격식 없는 후드티에 청바지 그리고 아이보리색 슬리퍼 차림에 안경까지 착용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경호하는 이 경찰 특공대의 폭발물 탐지견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런데 이 사진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다소 다른 곳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슬리퍼입니다. 저 슬리퍼가 완판이 됐는데요. 맨발에 신고 있는 이 슬리퍼, 온라인상에서 김 여사의 패션 아이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저거예요? 네, 가격대도 알려졌습니다. 얼마인데요? 3만 원 정도의 가격대인데 이 슬리퍼를 파는 온라인 사이트에 가보면요. 주요 사이즈가 벌써 다 품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와. 비슷한 디자인의 슬리퍼를 사겠다는 네티즌들의 반응도 속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대박 사건. 장유미 변호사님. 저 신발이래요. 저 슬리퍼래요. 근데 저게 34,000원이래요. 완판됐대요. 품절이래요. 근데 34,000원 슬리퍼 비싼 거 아닙니까? 3,000원이면 몰라도.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슬리퍼가 뭐 저렴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워낙에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딱 한 장의 사진이 공개가 되니까 주목이 상당히 높아졌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총장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당시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네. 70억 자산가로 돼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을 한 70억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3만 원대의 슬리퍼를 신은 게 어떻게 보면 좀 소탈하다, 저렴한 슬리퍼를 신었구나라는 부분이 또 호감을 낳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도 사전 투표 당시에 스카프를 하고 뭐 빨간 양말을 신고 언론에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당시에 스카프도 한 2만 원대다라고 알려지면서 또 화제를 모은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을 찍는 그런 어떤 사진도 공개된 바가 있는데 그때 입었던 그 자켓이 예전에 또 본인이 셀카를 찍었을 때 입었던 자켓과 동일해서 옷을 상당히 좀 오래 입는구나, 비교적 소탈하구나 이렇게 또 뒷이야기를 낳기도 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저 사진 속에 지금 슬리퍼가 일단 1차적으로 완판됐죠. 저 후드티 완판되고 안경 완판되고 턱에 걸친 마스크 완판되고 지금 저 청치마처럼 보이는 청반바지 헐렁한 청반바지 완판되고 뭐 그러진 않을까 또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뭔가 공개 활동이 임박했나 봐요. SNS를 비공개로 하던 걸 지금 공개로 전환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네, 그렇긴 한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SNS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자택에서 키우는 3마리의 반려견 사진을 올렸습니다. 애초에 SNS 2015년부터 시작을 하긴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공개하면서 600여 개 이상 사진 올렸던 것들 그대로 다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김 여사 계정이 공개로 전환되면서 팔로워 수 아주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반려견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죠. 여기서 기획한 전시회 관련 사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에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도 취임식에 참석하느냐 이 질문에 질문사항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부인은 참석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일단 공개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봉사활동의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그래요? 알려지고 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옛날 게시물이 쫙 살아나다 보니까 눈에 띄는 이런 게시물도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다시 살아난 게시물 중에는 지난 19대 대선 다음 날 2017년 5월 10일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도 있습니다. 앞서 2013년에 김 여사 회사가 기획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점핑 위드 러브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문 대통령이 어린이들과 함께 뛰기도 했는데 이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김 여사가 이 사진을 올리면서 대통령도 뛰게 한 점핑 위드 러브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야, 최재문 교수님. 네. SNS 비공개였던 걸 공개로 전환하면서 이 사진이 있었던 5년 전 했던 이 사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야, 요거 약간 노림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 이렇게 보이죠. 이제 이런 사진들을 올리게 되면 요즘 뭐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다.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잖아요. 그게 네. 양측 다 부담이에요. 아하.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한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자원에서 본다면 이제 예전부터 왜냐하면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이나 서울지검장 임명을 또 해준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런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 권력 이양기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부각될 수 있지만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본인의 관계, 그러니까 또 윤석열 지금 당선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 하는 부분들을 부각하는데도 저는 게시물은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림수라면 노림수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들이 부각되는 것도 어찌 보면 두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는 부분들을 좀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전에 뭐 어디 유튜브 방송과의 그 인터뷰 녹취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관련 뭐 영화 보면서 2시간 동안 펑펑 울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으니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더 친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개된 이 사진을 두고 여야가 언젠까지 벌이고 있대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활동 재개를 위해 국민 여론을 떠보려는 언론 플레이로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식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국민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제기된 무수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근슬쩍 공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일단 공개 활동 전에 반성부터 하라냐 뭐 그런 얘기가 줄을 잃었고 여기에 대해 이제 국민의힘 반응 요거 하나 짚고 갈게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벌써부터 대선 불복 연상케 하는 발언하냐 이러면서 또 맞불을 놨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의혹 먼저 해명하라고 맞불을 놨는데 어제도 저희가 그런 얘기 해봤습니다만 장윤미 변호사님 보세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거주하는 서초동 집에 저 뭐 건물 이름은 안 밝힐게요. 아파트 단지 이름. 그런데 저기에 지금 경찰 특공대가 폭발물 탐지견, 경찰견까지 동원하고 삼엄한 경비를 펼친다면 지금 저 사진이 언론 보도 보니까 독자 제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독자가 사진 찍겠다고 근접하는데 가만 놔뒀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뭐 연출설 아마 그런 것도 제기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원 근처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굉장히 경비가 지금 삼엄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곳을 지나다닐 때도 뭐 코바나 콘텐츠가 건물 인근을 가게 되면은 이제 제지를 당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 그래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를 알고 그냥 지나가던 행인 내지는 이웃이 사진을 찍어서 이걸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믿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거 김건희 여사가 공식 행보를 여러 가지 법률 리스크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여건상 뭔가 여론을 떠보기 위한 용도 아니냐, 간보기 아니냐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공판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이게 최근에 나온 증인 같은 경우에도 뭔가 권오수 회장이 이 주식과 관련해서 뭔가 김건희 씨의 계좌를 사용했다라는 전 그 증권사 직원의 증언이 나오기도 해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가 공식 행보를 하기 전에 본인의 입으로 명확하게 좀 해명을 해줄 그런 국민 앞에 숙제를 안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사는 마무리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 이 인물이 무언가를 결심한 것 같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브리핑은 당선인 대변인으로서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지방선거 이 출마 여부를 놓고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그 엄중한 과정에서 제 신상에 대한 언급이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마의 최종 결심은 서진 않았지만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제가 결심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취재 환경이 있었었는데 윤석열 당선인과 그리고 인수위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애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자세히 보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눈가가 촉촉해졌고 앞서 어떻게 들으면 방송 사고 난 줄 알고 소리가 멈췄어요. 방송 사고 난 줄 알 것처럼. 근데 권상희 평론가님, 만감이 뭐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출마의 결심은 확실히 선 건 아닌가 봐요, 또. 출마의 결심이 확실히 서지 않았다면 오늘이 마지막 브리핑이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래요? 제가 어리석은 질문했군요. 뭐 발표는 그렇게 했지만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제 생각에는 네. 출마의 결심이 어느 정도 확실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심을 얻고 뭐 도지사에 출마할 거다 이런 보도들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일단 뭐 윤 후보 시절이죠. 그러니까 대선 시절부터 공보단장 맡아왔었고요. 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또 이재명 전 후보의 저격수로도 굉장한 활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차출론이 제기돼 왔었어요. 거기에 화답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관심은 장윤미 변호사님. 네. 경기지사의 출사표를 던진다면 이미 도전장을 던진 유승민 전 대선 후보가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 자, 관심은 과연 윤심을 등에 업느냐 안 업느냐 여기에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은혜 이제 전 대변인이란 호칭을 써야 되는데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서 이른바 유승민 견제 아니냐, 유승민과의 경쟁을 통한 흥행을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본인은 아마 불쏘시개 역할이 아니라 본선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위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 본인이 또 경기도 지역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현역 의원이었기도 했고 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돌려봤을 때 상당히 좋은 지표가 나왔다는 언론 보도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 유승민 후보와 이 김은혜 후보로 이 양강 구도가 펼쳐지게 되면 상당히 박빙 승부가 펼쳐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상 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보 단장으로서 눈과 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보다는 뭔가 윤심이 더 뒤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배경에 대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인물이 바짝 긴장하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심이 담겨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니요, 좀 뭐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윤심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는 뭐 저는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출마 선언하고 그날 저녁에 당선인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당선인께서는 그래도 알고 계시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 드렸다. 그리고 뭐 서로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윤심이든 아니든 저는 우리 국민의힘 이번에 경기도지사 이 중요한 선거는 그 경선 과정이 정말 치열하고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한 분이라도 더 좀 출마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왜? 일단 경쟁해야 되는 후보가 거물급이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들 텐데 물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든든한 기대 언덕은 배지잖아요. 배지. 어쨌든 김은혜 의원은. 그런데 사실 아침마다 인수위 기자실 출기자들한테 뭐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화제가 됐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원 유세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만약에 통일동에서 방송 중이라 죄송한데 오늘 너무 멋지게 입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통일동에서 이제 다음 경제 2분과 인수위원 경제 2분과로서는 세 번째죠. 유웅환 성함 그렇게 됩니다. 전 SK 혁신그룹장. 마스크를 한 번만 벗고 발음을 해드릴게요. 유웅환. 유웅환. 죄송합니다. 나름 지상파 방송 앵커도 출신인데 일단 이름 정확히 하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딱딱한 기자실 브리핑이 조금 일순간 좀 부드러워지긴 했던
했던 것 같아요, 안진영 기자님. 네, 아까 그 옷 칭찬받았던 기자의 표정에서 알 수 있다시피 사실 흔한 풍경은 아니거든요. 왜 이런 신구 정권 2학기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대변인과 기자들과 이렇게 새롭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도 그 기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더 나아가서요. 사실 각종 현안에 대해서 대변인과 기자들이 대화 나누는 모습을 대중들이 TV로 가장 많이 보거든요. 매일 날선 대립만 했는데 저렇게 인간적인 소통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무래도 정권 2학기의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김은혜 대변인 이제 경기지사 출마 저울 아마 내일 중으로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럼 후임 인수위 대변인은 누굴까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후임을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매우 소중한 시간들을 이제 마감하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새 아침을 열어주실 배현진 대변인을 제 후임 대변인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나요? 인사 한 말씀 하세요. 네, 취재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은혜 전 대변인을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할 배현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또 정부를 출범하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소통 그리고 그 역동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앞으로 충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 공교롭게도 M본부의 앵커 출신이었던 두 여성 국회의원들이 일단 또 바통 터치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어떤 활약할지 또 소통을 할지 기자들과 언론과 국민들과 어떤 소통할지 지켜볼게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군기를 바짝 잡았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는 청와대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내각으로 가는 지름길도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에 집중하면서 사무실이 붐빈다고 합니다. 총리, 장관 지명자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 누구에게 줄을 대야 하는지 서로 정보 교환하느라 옥상이 붐빈다고 합니다. 말기가 되면 청와대에서도 행정부에서도 부름받지 못한 분들이 모여 신세 한탄하고 앞날 걱정하느라 근처 술집이 붐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장관 후보자 프로필 볼 시간도 아껴서 1분이라도 더 함께 열심히 일합시다. 최진봉 교수님, 농담 섞었지만 진짜 뼈 있는 한마디네요. 그렇죠. 뭐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 말이 늘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인수위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다 그런 기대를 하고 들어가죠. 청와대로 갈 거냐 아니면 내각으로 들어갈 거냐 그런 기대감 가지고 인수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인수위에 가는 분들이 누군가 저분들이 또 어디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인수위 역할이 상당히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사보다 제밥에도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 바로잡겠다고 얘기한 건데 저는 잘했다고 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에 계신 분들 아마 저런 유혹을 떨치기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감지했다는 거 아닐까요, 안철수 위원장이? 일단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옥상이 붐비고 있는 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일단 인수위 관련 국민 여론이나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금 견제하는 민심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뼈 있는 말을 위트 있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건 전화로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전화 말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넣어드리는 이런 전화가 필요합니다.